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도 정민 민사법 완전정보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는데, 아직까지 법 조문 편제상으로는 민법 총칙 부분을 한다 했습니다. 그 앞의 시간에서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봤는데, 이제 무효와 취소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완전한 법률행위, 불완전한 계약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 계약, 그 효과를 완전히 발생하지 않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간단하게 불완전한 법률행위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 보는데 무효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누구라도 주장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유효한 듯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취소의 경우에는 법정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 근데 취소되기 전에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는 거. 무효는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미치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데, 취소는 특정인 선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라는 거. 그렇지만 상대적 무효 사유도 있고 절대적 취소 사유도 있다라는 거.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인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무효행위 그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서 추인에 의해서 확정적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것. 무효는 그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고 취소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척 기간이 있다라는 거. 방치하더라도 무효는 무효일 따름이고 취소의 경우에는 방치해두면 제척 기간 경과로 더 이상 취소 못하기 때문에 유효로 확정된다라는 거.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에 의해서도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무효인 행위도 그 채권자 취소권 또는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럼 무효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 법률행위로 존재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추구하는 그 효과가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 그걸 무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따라서 성립조차 못한 법률행위의 불성립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다음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무효의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데 거기에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 법률행위, 그냥 간단하게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강행법 중에서 효력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절대적 무효이고, 특정인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상대적 무효라 하는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적 무효다라고 할 것인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무효로 될 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고,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무효이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다음에 한부무효는 영원한 무효, 당연 무효가 원칙인데 재판에 의해서 무효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 그래 안전보장과 관련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인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 과거에는 이거 불확정 무효,
뭐 또 유동적 무효, 미확정 무효, 뭐 부동적 무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효이지만은 차후에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정지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법률 행위 시로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사유 정도만 살피고 넘어갑니다. 그와 관련된 효과들이 쭉 있는데 이것들은 다 민법이 공부되고 난 뒤에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민법은 외우는 건 아닙니다. 뭐 단어를 외워야 되니 많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법리의 내용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겁니다. 일단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일부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법률 행위는 일부가 무효인 때에도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라는 것이 원칙인데 그 일부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그 일부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의혹하였을까 인정될 때 그 나머지 부분 일부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민법에 대한 민법 137조에 대한 특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은 그 법 조문에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와 관련된 무효사유,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된 무효사유,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사유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무효사유로서 조건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 쪽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보고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효 성립은 했지만은 성립과 동시에 그들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주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행할 게 없습니다. 이행 안 하도 되는 겁니다.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행돼 버렸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단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 행위가 이미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효인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유효한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환에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때 전환되었을 때 그 전환된 것이 다른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또 무효겠죠. 전환의 모습, 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수도 있습니다. 요식행위가 요건이 한 개 많습니다. 불요식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요식행위는 특정의 방식까지 요구하는 것이니까 한 개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음수표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음수표법상의 방식을 결하여 음수표 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비대차의 채권정서 차용증 정도로는 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불료식 행위에서 또 다른 불료식 행위로의 전환은 자유롭게 인정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차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으면은 계약서에 임대차라 써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용대차가 될 것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임대차는 차임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쭉 열거해 둔 것입니다.
무효행위 주인이라는 것은 무효인 행위는 그냥 그대로 두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없는데 일정한 경우에 주인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있고 무효행위 주인의 현실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는 거. 새로운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은 갖춰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무효행위 주인의 상대방 넘어갑니다. 방식은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주인이 되면은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는 소급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라는 것. 지금은 그 정도 합니다. 취소에 의해서 취소되면은 법적인 효과가 소급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가 된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는가? 무효행위 추인의 대상은 된다는 거. 취소된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대상은 안 되지만 무효인 행위에 대한 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 신분행위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민법 총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법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률행위의 취소, 이거는 일단 성립이 되고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일정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법률행위 시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취소 사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다음에 착오로 인한 취소,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취소와 구별해야 될 개념들이 있긴 하다는 것.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취소권자가 누군가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취소권자로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즉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없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취소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지금은 이게 법 조문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까지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확대 해석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법문상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한 자, 취소권자이고,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 여기서 대리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권 행사의 별도의 수권을 받지 않는다면은 취소권 행사 못합니다. 취소권 행사의 별도의 수권을 받아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미 대리인은 당연한 취소권자는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 가지지만, 그다음에 승계인의 경우에도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지만 특정 승계와 관련되어서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일부 취소가 가능한가?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듯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가분적이어야 될 것이고, 취소의 효과, 취소가 되면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없던 것으로 다룬다라는 거. 취소가 되었을 때 이미 이행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취소의 소급효와 물권행위의 효력이라는데, 이거는 물권법에 가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그리고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이런 것과 연결되는 이론이고, 그 정도만 합니다.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걸 조금 이따가 나올 법정 추인에 대비해서 이것을 이미 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 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취소권의 포기가 될 것이라는 거. 법정 추인에 대해서 이것을 이미 추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미 추인의 요건,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된다.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된다. 가지고 있는 자라야 포기하겠죠. 취소권자라야 취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 포기하는 이미 추인이 가능할 거라는 거. 추인은 취소 원인 있는 자는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된다. 당연하죠.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벗어난 후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 이미 추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취소 사유임을 알고 해야 될 것이고, 이미 추인에도 역시 특정한 방식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추인하면은 이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취소한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된다라는 거. 다음에 법정 추인. 법에서 일정한 행위가 있다면 법에 의해서 추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법정 추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인의 요건을 갖춘 후에, 즉 취소 원인이 있는 자는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단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 법정 추인과 관련돼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충고,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의 양도. 이때 이행의 충고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취소권자 쪽에서 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되고, 나머지는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다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라는 거. 법정 추인, 그때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라는 거. 추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한번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고표 있는 거 없는 거 또 한번 구별을 하는데, 이것도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고, 취소권의 소멸, 행사하면 소멸할 것이고, 포기해도 소멸할 것이고, 법정 추인돼도 소멸할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되어도 소멸한다라는 거. 제한 능력자의 특유한 소멸 원인은, 제한 능력자 측의 특유한 소멸 원인은 제한 능력 쪽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취소권의 단기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된다. 이 두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한 때 소멸한다라는 거. 이거 취소권이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 기간을 정한 제척 기간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취소와 추인, 무효와 취소와 관련된 거는 이 정도 봅니다. 민법 총칙 부분에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간다 했습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부과된 약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그 내용으로 부과된 것인데,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효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의 구별, 이것도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거. 조건과 기한은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일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사실이 조건 또는 기한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효력이 어떤가 등은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장래 사실로서 법률행위 효력 여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 여부는 임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과 구별해 봐야 될 것도 있다는 거. 조건 들어갑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조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내일 눈이 온다면 내일 눈이 올지 내일 비가 올지 불확실하죠.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케 하는 것, 그것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의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해제조건은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소멸되게 하는 것을 해제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수의조건, 당사자 일방의 당사자 의사와 관련 있는 것을 수의조건이라는데,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케 하는 것, 그것을 순수 수의조건이라 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와 다른 어떤 사실을 조건으로 부과한 것을 단순 수의조건이다 라고 하고, 비수의조건은 당사자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당사자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성조건, 우연히 성취될 사실을 조건으로 부과한 것이고, 혼성조건은 당사 일방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를 결합시킨 것을 말한다라는 것. 적극조건, 현상 변경을 조건으로 부과한 것이고, 소극조건, 현상의 불변경을 조건으로 부과한 것이라는 것. 가장조건, 조건으로 가장해 있다, 조건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법정 조건은 법률 규정이 부과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는 것이고, 불법 조건, 이거 반사회적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불법 조건이 부과되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확정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조건은 그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할지 소멸할지가 불확실해야 되는데, 불법 조건이 부과되면 확정적 무효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조건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불확실해야 되는데, 기성 조건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 불능 조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 순수 수의 조건, 당사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으로서 정지 조건과 결합되면 바로 무효로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조건과 기한, 개념 정도 보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다 외울 사항 아니고,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기한이다라고 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시작하는 것을 시기부라 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것을 종기부라 하고, 그 도래할 시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하기는 반드시 도래하는데 언제 도래할지가 미정인 거, 그걸 불확정기한이라 한다는 거. 기한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중요한데,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는 거. 이 기한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익을 누리는 자가 그거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이상한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밤에 늦게 퇴근을 하는데 대문 앞에 등기 우편 오면은 그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 왔다는 걸 붙여놓고 다음 방문 일자를 정해놓죠. 그거 붙어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 우편이 왔다는 거하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거죠, 이거. 근데 이분이 집에 잘 안 가고 한 번쯤은 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모르는 거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내가 우체국에 전화를 해봐라 했죠.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고, 그 우체국이 하니까 이거 법원에서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법원에 알아가지고 해가지고
뭔가 알아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꽤 오래됐는데 뭐 말씀이 없으시길래 딴 데 갔는갑다 생각했죠. 다른 곳에. 내가 볼 때는 그 법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다른 곳에 가셔도 할 수 없지 뭐. 모든 사람들이 내한테 오면 내 죽겠죠. 오는 사람들 오고 또 딴 데 가실 분들은 딴 데 가시고 하는 거죠 뭐.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오늘 오셨는데 법원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서 확정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배달이 안 되면은 법원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첨부해 가지고 주소를 보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법원의 보정 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송달을 신청을 하는 거죠. 주소가 똑같다면은 달라졌으면은 초본 주소로 바꾸어서 또 송달하게 할 것이고 송달이 안 되면은 다시 또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다시 초본 받으면은 주소가 똑같죠. 주소가 안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또는 특별 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휴일 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집에 잘 안 가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공시송달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내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아니 이쪽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법원이 판결을 이렇게 내리냐고. 법원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오면은 빨리 내용을 인지를 하고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방치해 놓으면은 그냥 배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 소장을 수령하고 답변서를 한 달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전에라도 답변서를 쓰면은 법원이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근데 변론을 열었는데 또 한 번 출석하지 않고 그럼 다시 한 번 변론기일을 잡아줍니다. 그럼 그때도 출석하지 않고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세 번째에 그냥 원고 승소 판결 내립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하는 것 같던데 특이한 사항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공시송달에 의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번 패소 판결을 졌어. 나면은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 들어옵니다. 이 앞에는 이제 재산 명시 그 기일까지 잡혀온 게 왔는데 아들이 받은 거죠. 아들이. 근데 부모님은 다른 쪽에 가 계시고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들이 법을 모르는 거죠. 이거를 받았으면은 빨리 부모님한테 전하든지 아니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사실은 지금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받고 나누니까 그 명시 기일 날 출석해서 그 재산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법원이 감치 재판한다고 통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법원이 하는 일에 무조건 무시하면은 감치를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돼서 이제 내한테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재산 명시 절차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 감치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 명시 상태에서는 명시 절차에서는 이의 신청할 수가 있지만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명시 이의 신청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하나 내고,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해서 추한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추한 항소가 받아들이시기 전에 감치 기일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 하고 추한 항소했다는 거, 그 항소장 첨부하고 이래 했는데 다행히 감치 결정은 안 났고, 감치 재판에 있어가지고 감치 결정은 안 났고, 그 이후에 추한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심을 무시하고 있으면 그냥 뭐 그 누구지 의문의 뭐 1패 이런 거 패소 판결 당하고, 그러면 성소한 원고가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 들어옵니다. 물론 그 기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뭐 항소를 하면 되지만 14일 지나버리면, 도달된 걸로 다루어진 대로부터 14일 지나버리면 그냥 확정돼 버립니다. 확정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그분은 뭐 완전 붕괴를 해가지고, 아니 한쪽 말만 듣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되냐고. 법원이 모든 걸 방치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단락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주민등록을 그곳에 두고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은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불찰이죠. 주민등록을 그쪽에 두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뭔가 오는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판결문을 발급받아서, 또는 내한테 판결문을 뭐 받는 걸 위임을 하든지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추한 항소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추한 항소 해야 되는 걸 알고도 또 방치해버리면 이제는 추한 항소도 못합니다. 그럼 재심으로 가야 되는데 재심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가는 거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간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요 대리가 있는데 대리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바로 다음에는 이제 계약 강론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법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대리와 관련된 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리 부분을 충분히 공부해야 됩니다. 뭐 어떤 친구